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40대 이른 나이에 졸혼을 선택한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분은 제 명의 못 살 것 같아서 남편과 시댁과 친정에 거리 두기를 선언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졸혼에까지도 이르게 되었답니다. 과연 이 사연자분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과 극단적인 거리 두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40대의 여자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과 졸혼을 했고 지금은 남편 뒤치다거리며 친정에 부산한 일도 시댁의 대소사에도 연관됨 없이 상당 부분 저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졸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저를 이혼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은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싫어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케이스랑은 조금 달라서 저와 남편은 각자 인생을 살기 위해 혼인관계를 유연하게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말보다 졸혼이라는 말이 저의 경우에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합의 이혼할 당시에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각서도 썼습니다. 둘 다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나이 60이 되었을 때 다시 합치기로 한다 하고 말이죠. 남편이 합의 이혼을 해주면서 요구했던 것이었고 그 전제 조건으로 각자 재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아이들의 앞에서 한 맹세이니까 당장 몇 년간은 지켜줄 듯 싶네요. 그리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는데 희한하게도 졸혼 후에 남편과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인성과 교육 문제며 각자의 안부에 대해 확인하느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거든요. 그러기를 몇 년인데 제가 잠시 마음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얼마 전에 남편이 제게 다시 합치자고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각서대로 가자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 살면서 지금처럼 편안하고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라는 것도 부인하지 않겠어. 나도 당신이 싫진 않아. 그래도 지금 이 기분 그리고 이 느낌을 최소한 10년 이상은 누려보고 싶어. 우리 각서대로 나이 60이 되었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사이가 나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합쳐.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남편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눈가는 촉촉했고 제게 너무 미안한 듯한 표정이었죠. 진즉에 그런 아련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쳐다봐주지. 그리고 저를 품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눈물도 슬픔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감성적이 되어 가는가 봅니다. 저의 졸혼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섬유 수출을 하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크지 않은 회사였고 급여야 뭐 딱 저 하나 먹고 살 정도밖에는 안 되었지만 저는 소비도 크지 않고 제 몸 꾸미는 데는 젬병이라 생활비가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 대신 저는 돈을 모으는 족족 오빠와 남동생 대학 공부에 돈을 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월급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돈을 붙일 것을 명령하셨죠. 특히 엄마의 닥달이 심했어요. 돈 좀 아꼈어 이거 사. 네 오빠랑 동생 학비랑 생활비랑 얼마나 들어가는 줄이나 알아? 지금 한참 돈 들어갈 때라고.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야 판국에. 옷 사느라 돈 쓰고 화장품 사느라 돈 쓰고 그렇게 쓸 거 다 쓰고 고작 100만 원 내놓으면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가게를 운영해 나가니? 앞으로 월 130만 원씩은 내놔. 네 오빠랑 동생이 취업하면 다 갚아줄 거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보조해 확실하게. 눈치 살살 봐가며 돈 삥땅 치지 말고. 당시 제가 월 150만 원 정도를 받았었고 회사 앞에서 직장 언니랑 자취방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월세만 해도 월 15만 원 정도가 나갔었거든요. 거기다가 밥도 먹고 하다못해 속옷 같은 옷까지 등도 필요한데 집에다가 월 130만 원씩 들이기는 사실상 너무 힘들었죠. 마침 주말에 집에 다 모이기로 했기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월 130만 원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제 뺨을 후려치셨어요. 어쭈,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떠네? 할 거면 확실히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대가리 쓸 거면 그냥 주지 마. 딸 자식 키워봤자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그때까지 좀 집안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라는데 그게 싫어서 머리를 써? 야,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너 키운 값 다 갚아라. 그리고선 연을 끊든지 말든지 해. 옆엔 엄마도 있었고 오빠와 남동생도 있었는데 아무도 말려주지 않더군요. 예나 그때나 지금이나 집안에서의 저에 대한 대우는 늘 그것밖엔 안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오빠와 남동생이 학원에 다닐 때 저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일하시는 부모님 대신 말 그대로 집안일을 해야 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새 교복은 중고등학교 시절 입어본 적이 없이 엄마가 어디서 구해온 중고 교복을 입고 다녔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는 없었고 오빠가 사놓고 풀지 않은 문제집이나 오빠 학원에서 나누어준 몇 년 전 유인물 같은 것으로 공부를 했죠. 물론 제가 머리가 좋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을 바라진 않으셨던가 봅니다. 대학에 갈 때에도 실력 안 되면 그냥 바로 취직을 하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대학 등록금만 해주면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나머지 학기는 마치겠다고 싹싹 빈 다음에 겨우 학교를 갈 수 있었죠. 실제로 대학 등록금은 딱 한 번 해주셨고 저는 2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 마련해가며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제게 엄청 못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예뻐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아프면 속상해도 해주시고 여느 부모님과 마찬가지셨죠. 그런데 다만 돈 들어가고 잘 되라고 배려해 주어야 하는 곳에는 매우 인색하셨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공공하게 살지도 않았었는데 왜 유독 제게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말처럼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출가 외인이라서 그랬던가 봅니다. 하여튼 저는 아버지에게 돈으로 유세 떤다며 뺨 맞은 이후에 다시는 대대 생각 못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이 원하는 액수를 꼬박꼬박 상납했습니다. 거의 7년 정도가 되는군요. 엄마는 오빠나 남동생이 취직하면 갚아줄 거라고 했으나 저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고 당연히 공수표였었죠. 한참 뒤의 일이지만 오빠와 남동생이 취직하고 자리를 잡았을 때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걸 왜 자기들에게 말하냐며 엄마와 아버지에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색은 아니지만 20대 때 일하면서 모은 돈 거의 대부분을 오빠나 남동생 대학 공부하는 데 쓰지 않았냐고 하며 조금씩만 도와줄 것을 요청했는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해?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리고 나나 막내나 언제 네 돈 따서 대학 공부했냐? 결국 부모님 해주신 거 아니야? 부모님께 돈을 얼마나 주었건 간에 네가 돈 준 사람은 부모님이고 직접적으로 나나 막내에게 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랑은 관계없는 얘기라고. 엄마 아버지랑 해결해. 그리고 난 돈 없다. 그리고 돈 가지고 좀 지분거리지 좀 마라. 네가 거지냐? 왜 돈을 형제들에게 구걸해? 은행에 가서 얘기해. 오빠의 말에 따지고 들어봤자 변하는 것도 없었고 엄마에게 흘러들어 가봤자 또 뻔한 잔소리만 들을 것이기에 대꾸하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지금까지 저의 친정 식구들에게 손 한 번 벌려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모두 다 합심해서 제게 뭐 하나라도 더 뜯을 것이 없나 고민했었지. 저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해줄 것이 없나 고민하지는 않은데 싶습니다.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가정에서 살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소개해준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진국이라며 칭찬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말수 없고 우직한 남자였어요. 2년 가까이 교제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가 결혼할 때가 오빠가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연달아 결혼시키기 힘들다고 1, 2년 더 있다가 결혼하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 쪽 부모님은 한시라도 빨리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노총각 만들 일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아니 1, 2년이 네 집 개 이름이냐? 너희 집 부모님은 내 아들 노총각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니?
사돈자제 결혼한 거랑 네가 결혼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결혼 늦게 할수록 돈 모아서 혼수 빵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야? 나도 듣는 귀가 있다. 내 아들에게 들어보니 너는 너희 친정에서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는다면서. 그런 분들이 퍽이나 너 시집갈 때 바리바리 싸주시겠니?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네가 일하고 있으니까 돈이나 더 벌어놓고 가라는 뜻이실 게다. 안 봐도 눈에 훤해. 부모님께 전해. 애초에 혼수 기대도 안 하니까 괜한 트집으로 결혼 한 해 만에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 결혼 오래 안 하면 깨면 깼지 미루지 않는다. 잘 생각해. 아무리 못난 딸이라도 그렇지. 네 부모님은 왜 그러신다니? 시어머니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제 부모님을 염치 없는 분들로 만드시더군요. 틀린 말은 없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그땐 뭐랄까, 결혼도 하기 전에 지쳐서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을 남편에게 하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이제 와서 관두면 뭐 대안이라도 있어? 내 나이도 나이지만 당신 나이도 곧 30이야.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 당신이 결혼 안 하면 지금처럼 똑같이 친정에다가 다 퍼주고 땡전 한 푼 없이 나이만 먹는 거라고. 내가 당신이랑 만나면서 무슨 생각 들었는 줄 알아? 참 불쌍하다. 내가 구제해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평생 자기 밥그릇 못 챙기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 솔직히 난 상관없는데 당신은 지금 날 놓치면 후회해. 내가 아직 사회도 아니라서 나서긴 못하지만 당신이 당신 부모 잘 설득해봐. 어차피 예단이니 혼순이 우리 쪽에서도 별 기대 안 하게끔 해놨어. 당신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당신 부모님 당신에게만 유난히 짜고 알뜰하시잖아. 결혼 때 뭐 달라질 거 있어? 우리 부모님 기대치는 낮추었으니까 잘 설명해서 돈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안심시켜 드려. 그럼 허락하지 않겠어? 남편의 말대로 전 아무런 대안이 없었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남편 말대로 나이만 먹는 채로 땡전 한 푼 없이 사는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저는 부모님께 예단이며 혼수 비용이 크지 않을 거라고 설득을 했고 부모님도 마지 못하는 척 허락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 때 혼수로 밥솥과 식기 세트 그리고 이불을 해주셨습니다. 가전제품은 알아서들 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엄마는 큰 소리시더라고요. 가전제품은 니들이 상의해서 들어가는 집에 맞게끔 해. 요즘 할부가 잘 되어 있어서 3년도 가능하다고 하더라. 처음엔 부족해도 살림 넓혀가는 재미로 사는 거야. 아파트도 쬐깐한 거 준비했다면서? 들어갈 살림도 많지 않을 테니까 그 정도는 살면서 니들끼리 해결할 수 있잖아. 그 집도 그래? 맏아들 장가 보내면서 20평 아파트가 뭐니? 우리처럼 30평은 해줘야지. 그 집도 앵간히 짠가 보다. 설마 하니 시댁이 저희 부모님보다 짰을까 싶네요. 말이 나와서 하는데 사실 오빠가 결혼할 때 아버지는 어디서 돈을 끌어다 오셨는지 떡하니 30평대 아파트를 경기도권에 사주셨죠. 오빠나 새언니는 서울에 전셋집을 얻어달라고 했으나 아버지는 교통이 조금 불편해도 자기 명의 집에 살아야 부담이 없다면서 새언니를 얼르고 달래서 집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놓곤 제가 결혼할 적에는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 결혼을 미루라고 했던 것이었고요.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제 결혼을 허락했지만 결혼식 전날까지 푸념하셨어요. 생각 없는 것 같으니라고? 결혼을 뭘 그리 서둘러?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 더 집에 도움 주고 가면 어디 덧나냐 말이야. 딸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이 딱 맞아. 이제 출가 외인이니 우리 집에 신경이라도 쓰겠어? 아깝다 아까워. 제가 아까운 것인지 아니면 제가 드리는 용돈을 못 받게 되어서 아깝다는 것인지 헷갈리더군요. 그렇게 우여곡절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또 다른 형식으로 삶이 괴로워졌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바로 아이가 들어서는 바람에 직장을 관두어야 했어요. 회사 사장님이 아무리 좋아도 임신한 여직원을 껄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관두었고 육아를 하며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임신한 때에는 시댁에서 별 간섭은 없었는데 아이를 낳고 집에서 육아만 하니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할 때 혼수도 변변치 않았다느니 하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말하곤 하셨죠. 결혼할 때 해온 것도 없어. 그나마 다니던 회사도 관둬.
우리 아들 등골만 빠지는 거지.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니? 요즘 맞벌이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다고. 변변찮은 직장도 하나 못 구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일이나 해라. 손주 녀석 어린이집 가고 나면 가게에 나와서 설거지나 좀 해. 시부모님은 식당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 집은 시댁에서도 멀지 않았기에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저를 식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시부모님 식당은 보양탕을 팔았는데 멍멍탕, 토끼탕, 흑염소탕 등을 계절에 맞추어 번갈아 가면서 팔았습니다. 지금이야 멍멍탕은 중단했지만 십수년 전 당시만 하더라도 꽤나 인기 메뉴였던 탓에 식당이 제법 잘 되었었죠. 저는 차마 고기는 못 만지겠고 주구장창 설거지만 몇 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장손이었던 탓에 제사가 많았는데 시어머니는 식당 일에 바쁘신 나머지 제사상 보는 것은 결혼하자마자 모두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제사상을 차리는 것만 같았어요. 빈 시댁에 가서 혼자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릴 때면 왜 그리 제 인생이 서글프던지 처음 1년간은 서러움에 울기도 많이 울었었네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린이집에서 아이 찾았다가 씻겨주고 챙겨주었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또 밥해주고 챙겨주어야 했죠. 너무 힘든 나머지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남편은 여자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냐면서 차라리 돈을 더 벌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일 하는 건 여자가 하는 거잖아. 당신이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살림만 하는 사람이 뭐가 힘들다고 엄살이야. 그깟 식당 나가서 설거지 조금 하고 제사상 보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우리 엄마는 그거 40년 가까이 하셨어. 진짜 당신은 편한 거다. 지금의 아버지가 식당에 나가서 도와주고 계시지만 옛날에 엄마 혼자 다 하셨거든.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는데 당신은 매사에 왜 불평불만이야. 그리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난 그런 거 못해.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시댁식당에 가서 무일푼으로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제사 때문에 2, 3일은 꼬박 신경 써야 했는데 남편은 그런 일들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구별해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 꼭 그건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것도 한낱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고도 시댁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계속하다가 너무 무리가 되었는지 어지럼증과 복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절대 안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출산 전까지 당분간 일을 시키지 말라고 부탁했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 임신한 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유세야 유세는? 한창 복날 장사에 와서 일손도 부족한데 하필 지금 임신한 것은 또 뭐니? 가을이나 겨울에 했으면 오죽 좋아? 하여간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잡는다니까.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뭘 해도 예쁘지가 않냐. 하기사 저렇게 밉상이니 친정에서도 대접 못 받고 살았던 거지. 니들이 알아서 해. 나오든지 말든지. 시어머니의 말이 심했다는 것을 남편도 느꼈는지 딱 한 번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말을 또 왜 그렇게 해요? 이 사람도 친정에서 귀한 사람이에요. 결혼된 상황이 좋지 못해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 결혼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 열심히 했잖아요. 식당 일도 하루도 안 빼먹고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 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말에 실눈을 뜨고 뭐라 뭐라 했지만 웬일인지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집안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남편에게 감동이었죠. 늘 저를 한 번 도와준 적 없었는데 그렇게 저를 위해주니 그게 또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전 또 순진하게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역시 미호나 고우나 남편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희 집 위층 주민이 너무 시끄럽게 방방 뛰는 게 아니겠어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었는데 아이들이 셋씩이나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위층에다가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도 안 되자 경비실에 하소연도 해보았는데 위층 주민들은 아랑곳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가 주말이 되어서
남편과 같이 있을 때 또 콩쾅 대기에 남편에게 위층에 가서 말 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귀찮아. 그리고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 많이 나는 거 몰라? 그냥 대충 넘어가. 정 시끄러우면 귀에 귀마개라도 하던가. 우리도 애 키우잖아. 이해할 건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미동도 하지 않았고 저는 참다가 너무 신경 쓰이고 시끄러운 나머지 위층에 올라가서 주민을 만났죠. 엄청 험상궂은 아저씨가 나오셨는데 아이들이 뛰는 바람에 아래층에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자 제게 욕을 하더라고요. 뭐래 이 아줌마가. 서민 사는 아파트가 다 그렇지 뭘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재수없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내 아이들에게 뭐 보태주기라도 한 거 있어? 한창 뛰어다닐 때구만. 그걸 못하게 해서 애들 인성에 문제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뭐야. 저리 안 가 확 그냥. 그러면서 저를 확 밀치는데 가뜩이나 배가 무거워서 균형도 잘 안 잡히는 마당에 살짝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복도시 아파트였는데 주민 중 한 분이 그 모습을 보시더니 위층 주민에게 너무한다고 한 말씀 하셨죠. 어떻게 처음 보는 사이에 막말을 하는 거냐. 아파트에서 애를 못 뛰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고 임산부를 밀치는 것은 살인행위다 라며 저를 위해 싸워주셨고 워낙에 시끄러웠던 탓에 여러 주민들이 나와서 항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데 남편은 코빼기도 안 비추었죠. 위층 남자는 다들 무슨 상관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어느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부축해서 제 집으로 안내해 주셨고 남편은 뚱한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위층 남자가 저에게 상스럽게 욕을 하고 배가 산만한데도 밀었다고 말을 하니 인상을 쓰면서 저를 타박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 부르고 싸우는 일 많다고 했지. 왜 나서서 일을 만드냐 만들기를. 그것 좀 거슬리는 걸 가지고 왜 그리 오바를 떨어. 그냥 넘기는 습관을 좀 기르라고. 괜히 나서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저는 당연히 억울한 입장에서 저의 편을 들어주고 당장이라도 쫓아 올라가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남에게 싫은 소리는 안 하면서 저에게만 박하게 굴었었죠. 비단 층간소음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생활 10년 중에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둘째가 6살 무렵이었는데 아이들은 집에서 놀라고 하고 남편과 같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장을 보면 비닐봉지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빈손으로 저 멀리 앞서가 있었고 저는 양손에 장본 비닐봉지를 들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노숙인 같은 사람이 불쑥 제 앞을 가로막으며 장본 것을 나누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옆으로 도망치듯 했고 그 남자는 저의 손에서 봉지를 뺏어 들길래 소리를 질렀죠. 소리 지르면 남편이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저 멀리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할 뿐이었고 주변의 다른 분들이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이 소란해지자 그 노숙자는 저의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도망가 버렸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는 뭣도 모르고 피범벅이 되게 맞았네요. 묻지마 폭행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얼굴을 맞는 중에 저는 비닐봉지를 안 뺏기려고 꼭 쥐고 있었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남편이 저를 한심한 눈으로 보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창피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집으로 가. 왜 그러고 있어? 동네 창피하기 이게 뭐야? 코뼈 나간 것 같진 않네. 집에 가서 어서 약이나 발라. 저는 정신없이 봉다리를 들고 집으로 뛰어가듯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창피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보니 눈두덩이는 부어 있었고 코피가 났는지 얼굴은 피범벅이었으며 머리는 산발을 한 채더라고요. 가슴이 쿵쾅거릴 만큼 뛰는데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왜 그리 울분이 나던지요. 펑펑 울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왜 안 도와주었냐고 왜 멀뚱멀뚱 맞는 거 구경만 했냐고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누가 거기서 처맞고 있으래? 딱 봐도 질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손에 든 거 던져버리고 냅다 도망칠 일이지. 곰같이 왜 맞고 앉아있어? 그리고 내가 무슨 초능력자냐? 순식간에 일 버리고 도망친 놈을 무슨 수로 막아?
제발 좀 나대지 좀 마라. 동네 창피해. 전 나댄 적도 없었고 창피하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장보고 돌아오는 길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1시간도 안 되었을 때 경찰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주민 중에 한 분이 신고해 주어서 피해 사실 확인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을 보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고생이 많으신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괜히 일 크게 만들기 싫습니다. 동네 창피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신고 안 하면 그냥 덮어지는 거죠? 그냥 그쪽 방면에 치안이나 강화해 주세요. 그래놓고는 경찰을 돌려보냈죠. 저는 왜 제가 피해를 보았는데 남편이 나서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는지 정말 서럽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지고 들고 화를 내도 남편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애들 교육에 안 좋게 이 무슨 추태냐고 저를 타박했죠. 그 뒤로 며칠간 남편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시댁 식당에 설거지도 안 갔습니다. 나름대로 시위를 해본 것이었죠.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남편 전화도 안 받고 저와 아이들만 밥해서 먹고 남편 저녁밥도 안 챙겨줬습니다. 남편은 궁시렁궁시렁 대기만 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난리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너는 이 시애미가 웃음니? 왜 네 멋대로 식당에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이 무슨 버릇없는 행동이야? 아주 오냐오냐 하니까 기어오르지? 아범이랑 있었던 일은 들었다. 그건 니들끼리 해결해야 할 일 아니니? 니들 부부싸움 했다고 왜 불똥을 엄한 식당에다가 풀어? 너 이거 직무유기다. 네 할 일은 하면서 시위를 하든지 해야지. 시어머니 말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화를 좀 크게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한스러운 거 말하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딱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왜 어머니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이 제 의무이고 직무예요? 저 지난 8년간 식당 일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월급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를 왜 의료보험을 내주길 하세요? 국민연금을 내주길 하세요? 그렇다고 하루 4~5시간씩 꼬박 설거지한 값을 쳐주길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 일이에요? 양심 있으면 해명 좀 해보세요. 시어머니는 다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거야 네가 며느리고 설거지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더군다나 내가 너 식당 반찬 같은 거 챙겨주잖아. 설거지 조금 하면서 반찬값은 벌어가잖니? 그리고 손주 녀석들 한 번씩 데리고 나가서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게 다 네가 일한 값으로 퉁치는 거야. 가끔씩 손주한테 용돈 주면 그 돈 어차피 네가 먹잖아. 그거 다 계산하면 설거지 값으로 충분한 거다. 그것 때문에 꽁에 있었니? 참 내 어이가 없구나.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저였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식당에 나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게 계속해서 불만 어린 말들을 쏟아냈지만 저도 남편처럼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집안은 냉랭했고 저와 남편은 각자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냉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정 엄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간 시간에 남편의 차를 끌고 친정에 갔습니다. 엄만 여느 때보다 저를 살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아버지도 제게 몸 아픈 곳은 없는지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더군요. 약간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저를 붙잡고 말하더군요. 돈 좀 있으면 한 3천만 원 정도만 마련해 주라. 너도 저번에 봤지? 막내 여자친구 이번에 날 잡았다. 늦게 결혼하는 만큼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데 이제 나이 들어서 벌이도 시원찮은데 막내 이 녀석이 돈 모아놓은 게 많지가 않네. 집이라도 한 채에서 보내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 네가 네 서방이랑 말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만 내놔라. 그럼 다시 너한테 돈 달란 소리 안 할게. 푸석푸석한 제 얼굴이며 생기없는 모습을 보고도 엄마는 저의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해달라고 하는데 화도 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한참 동안 쳐다봤고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나 처녀 때 돈 번 거 오빠랑 막내 집어줄 때 엄마가 나한테 뭐라 했어요? 다 갚아준다면서.
그런데 누구 하나 취직해서 나에게 한 푼 준 적 있어요? 내가 재작년인가 이사 가려고 할 때 돈이 좀 모자라서 오빠랑 막내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내게서 받은 거 하나 없다면서 돈 받은 엄마랑 아버지랑 해결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형제예요? 뻔히 내가 벌어다 주었던 돈으로 저도 등록금 내고 생활비 썼으면서 내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 정색을 하면서 지분거리지 말라고 하는데 형제가 남보다 못한 거 그때 알았어요. 그때 오빠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돈 구걸 말고 은행 가서 빌리라고 했어요. 은행 가서 빌리세요. 이 나이 먹도록 땡전 한 푼 없는 내게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40대 이르렀음에도 정말 땡전 한 푼 없었죠. 남편은 생활비만 딱 내놓고 나머지는 주식을 하는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몰랐고 저는 통장에 여윳돈 100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하며 딴 생각을 하다가 그만 앞차를 콩 하고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덜 밟았는데 미끄러지면서 앞차를 접촉하게 되었죠. 앞차 운전자는 뒷목을 잡고 내렸고 제게 버럭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사고가 처음이었고 보험사를 불러드린다고 하니 지금은 바쁘다며 전화번호만 불러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왔고 전화가 오면 보험으로 처리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에 도착하고 저녁 무렵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경찰서에서 전화 왔잖아. 너 뺑소니 신고당했대. 아, 이 밥통아. 사고 났으면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지. 도망치기는 왜 도망을 쳐? 진짜 넌 무슨 생각하며 사는 거냐? 남편은 제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않고 저를 비난하고 욕하더라고요. 다친 곳은 없는지 한마디 해주었어도 그냥 오해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고 뺑소니가 아닌 것은 밝혀졌으며 앞차 차주가 제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놓고 연락이 안 되자 경찰에다가 차량 소유주를 조회했던 것이었습니다. 뺑소니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밝혀졌는데도 남편은 저보고 운전할 자격이 없다며 차키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차키를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 지금껏 10년 살면서 당신이나 시댁이나 날 한 번이라도 아내의 며느리 대접해 준 적 있어? 날 그냥 이 집 식모고 하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건 만신창이가 되던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 시댁도 마찬가지지. 날 식당 잡부 취급이나 하시고 그리고 노동한 대가 한번 지불하신 적 없잖아. 진짜 노동청에 확 신고할까? 가족인데도 되려나? 그래서 말인데 이제 한계 다다른 것 같아. 더 이상 당신네들이랑 얼굴 보면서 살다가는 네 명에 못 죽을 것 같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그래도 막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는 것은 아니니까 결혼 생활 졸업하자. 위자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나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원룸 하나 얻어주고 애들은 당신이 키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싫으면 내가 키우게 해줘. 양육비니 뭐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만 날 놔줘. 저는 그렇게 이혼을 선언했고 남편은 화들짝 놀래서 그때서야 자기가 좀 무심했다며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떠나버린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살기 풀풀 날리면서 저를 비난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고 했지만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조용했어요. 그냥 아무런 바람 없이 집을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양심은 있는지 여러 날에 걸쳐서 합의 이혼에 대해서 조율해 주더라고요. 더 이상 미안하단 말 안 할게. 내가 당신 해달라는 것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할 테니까 이혼하고 완전 남남처럼 살지만 말자. 우리 이혼하는 거 말고 결혼하는 것으로 하자고. 당분간 따로 살다가 나중에 당신 화가 풀어지고 누그러지면 그때 다시 합치는 조건이면 이혼해 줄게. 아이들도 같이 양육하고 내가 쪼개서 당신 생활비도 별도로 줄게. 그러니 제발 원수처럼은 살지 말자.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고 양육비를 받자면 피차 손해인 것을 알고 있는지라 저도 남편의 제의를 수락했고 우리는 각서를 쓰면서 다 큰 아이들의 지장도 받았습니다.
우리 아가들한텐 미안한데 엄마랑 아빠는 이제 각자 살 거야. 그렇다고 너희들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방을 하나 얻을 거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다만 지금처럼 엄마가 다 해주지 못해. 앞으로 아빠랑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학용품, 학원 같은 건 다 아빠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지금부터 엄마랑 아빠랑 역할을 바꾼다고 생각해. 그동안 엄마가 해주었던 거 아빠가 할 거고 아빠가 했던 거 엄마가 할 거야.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 다 크면 엄마랑 아빠는 그때 합쳐서 같이 살 거야. 지금 당장 너희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이거 엄마랑 아빠가 쓴 각서인데 읽어보고 우리 아가들이 증인으로 여기다 찍으면 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증인이라야 제가 약속을 지킬 것 같다면서 사정을 했고 그 조건으로 저희는 깨끗하게 합의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제 삶이 제 삶인 것 같아 행복합니다. 저는 운 좋게 일자리 얻어서 작은 월급이지만 저만의 일을 하고 있고 주말이면 차를 끌고 교회로 나가서 한적한 찻집에서 커피 한 잔과 공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제 비로소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은 아이들 때문이라도 자주 연락을 하고 있고 지긋지긋했던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는 다 지웠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전화가 와도 잘 받진 않아요. 다만 생신이나 명절 정도에 한 번씩 찾아뵙고 인사나 드리는 정도죠. 이혼하고 나선 아예 시답지 않은 요구는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거리를 둔다는 거 지금 같은 시대에 방역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복잡한 심경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도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가족들 때문에 괴롭다면 다소 거리를 두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저처럼 극단적으로 치닫는 일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